시사 썰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은 손석희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전면 침투 시나리오에 한 걸음씩 다가섰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중국은 대만 인근에서의 군사 활동을 대폭 늘렸고 수많은 전투기가 해협을 가로질러 비행했으며 2025년 한 해에만 영공 또는 방공지대 식별구역을 침범한 횟수가 1000회를 훌쩍 넘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은 석탄과 석유 같은 에너지 핵심 공급을 조이려는 경제봉쇄 작전을 전개하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통제도 죄었습니다. 그 직접적 결과로 2025년 대만의 수출은 5%에서 7%가량 감소했습니다. 겉으로는 지역 안정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압박을 올리는 태도는 말의 미세한 숨결까지 따지는 한국 시청자들 눈에는 그야말로 말과 행동에 따로 놀기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은 대만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을 겨냥한 이중 압박 전략도 폈습니다. 베이징의 해군은 2025년에 센카쿠 디아오이다오 열도 주변에서 300회가 넘는 순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병행해 일본 남쪽 해역에 근접한 대규모 연합훈련이 전개되었고 대만 주변의 기동과 맞물리며 전략적 공세의 가위날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행 자제 경보를 내리고 자국민의 일본 방문 자제를 촉구했으며 2012년 때처럼 일본산 불매 움직임도 부추겼습니다. 더 나아가 대일 투자를 줄여 도쿄의 국내 총생산을 0.5%에서 1%가량 깎아먹었습니다. 다만 베이징이 예상치 못한 것은 양국의 거센 반발이었습니다. 물러서기보다 대만과 일본은 연대를 조이고 재무장을 가속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는 왜 방호벽을 세우냐고 놀라는 꼴이 됐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4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국방 예산을 제안했고 2026년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3.3%, 2030년에는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패키지는 미사일에서 현대식 전투기에 이르는 대미 무기 거래는 물론 잠수함과 무인체계의 자주 개발 프로그램까지 포함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2025년 10월입니다. 대만 해병대 66여 단 소속 보병 제2대대가 완전 무장 상태로 함정 위위산을 통해 미군 괌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미 해병대와 함께 한 달 동안 대대급 실사격 훈련에 참가했고 전술 모의 훈련에서는 미군이 방어를 맡고 대만군이 공격을 맡아 전개했습니다. 양측이 이 정도 전술 규모로 손발을 맞춘 것은 처음으로 영내 군사연합이 전혀 다른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궤도차는 많이 굴리는 방식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답을 보여준 셈입니다. 대만은 전략적 승부수도 던졌습니다. 첨단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 강궁이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강궁은 이스라엘의 다비드 슬링과 외형과 작동 원리에서 놀라울 만큼 유사하며 타이베이와 라파엘 간 기술 협력의 산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례도 있습니다. 대만의 대한미사일 슝펑 1형은 이스라엘의 가브리엘 마크 1을 토대로 개발됐습니다. 강궁의 본격 개발로 대만 판철의 방패가 구축되었고 중국의 미사일 공격 위협 앞에서 생존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대만은 또 해안 배치 단거리 미사일과 자폭 드론 전력을 증강해 접근 거부 A2AD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은 20만 명을 넘어 확대되었고 미국과 일본과의 정보 협력도 넓어졌습니다. 사이버 전쟁 역시 핵심 전장으로 베이징의 정교 해지는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방어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저가의 디지털 소모전이 싸게 보일지 몰라도 한 번 덤비면 한 달을 태우는 비용이 붙는다는 점에서 한국 시청자들은 고개를 끄덕일 만합니다. 일본도 전면 재정비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도쿄의 2025년 국방 예산은 10% 늘어 50억 달러에 달했고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체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내 총리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로 올리겠다고 못 박았고 센카쿠 주변 중국 측 300회가 넘는 순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작전 표준을 미국과 나토에 맞추는 대대적 개편을 시작했으며 비핵3원 측의 조정 검토까지 언급해 유사시 미국의 항모나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한 채 일본 항에 기항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붓지 말라는 간명한 메시지를 가장 일본답게 던진 셈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 일이 생기면 일본에도 일이 생긴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경고를 넘어 전략선언입니다. 대만 해협 봉쇄나 무력 공격은 일본의 생존 위협으로 간주되며 오키나와 기지를 통한 후방 지원과 공중 타격을 포함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은 또한 요나구니 섬의 사정거리 50km급 사명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섬은 대만과의 거리가 불과 110km입니다.
대만 내 일본 기업에는 긴급 대피 계획 수립이 요구되었고 해상 경계는 센카쿠 일대에서 강화되었습니다. 미일 연합훈련 긴소드 2025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일본 국방장관은 대만에 인접한 전진기지 성격의 섬 두 곳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요나구니는 대만까지 111km, 이시가키는 270km입니다. 그는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강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장기 체류용 대피 시설 건설도 제안했으며 두 섬 모두의 레이더 교란 부대와 전술 미사일 부대의 전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서도서 방어선을 전방 방패로 바꾸고 미리 공들여 강화하는 제1열도의 핵심 고리를 잇겠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이틀 앞선 10월 21일 미 해병대가 두 달 동안 요나구니로 장비를 꾸준히 수송했다는 국제 보도가 있었고 이는 미일 대규모 연합훈련 용결의 용결심 2025를 대비한 포석이자 중국의 어떤 타격에도 맞설 방어 결절점으로 요나구니를 키우려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말은 절제하고 하역은 부지런히 동맹의 방식이 현장에서 구현됐습니다. 여론과 전문가들은 미일 대만의 비공식 동맹 형성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조약은 없지만 공동방어 형태로 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48%가 대만 피습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지원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이 셋이 협조된 방어 체계를 세우면 베이징의 무력 통일 구상은 사실상 봉쇄됩니다. 물론 중국은 대만 문제를 내정이자 대외 관계의 레드라인이라 주장합니다. 서방이 타이베이에 다가설 때마다 경고와 위협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포위망이 조여질수록 대만의 지정학적 돌파는 눈에 띄게 커졌고 한때 고립됐던 섬에는 국제사회의 공개 지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나친 압박이 되레 탄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한국 시청자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9일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은 브뤼셀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연맹 아이펙 연례회의에서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거자우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순방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대만의 자유민주 모델에 대한 국제적 인정, 글로벌 공급망과 국방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확인, 대만 시민의 국제 포럼에서의 정당한 존재권, 그리고 중국의 지속적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대만의 자립과 위상을 명확히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동아 정세가 경랑 속에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이 공격받으면 일본이 군을 투입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일 대만 연계가 차츰 형태를 갖추면서 대만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게 되었고 더 많은 민주 국가들이 타이베이를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무력 통일 야심은 점점 두터운 지정학의 장벽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새겨진 교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종이에 적힌 약속이 곧 행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의 핵무기를 모두 내놓는 대가로 안보 보장을 받았지만 20여 년 후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잘못된 전쟁이 누구의 영광도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미 참호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식 냉소 한 숟갈을 보태면 전쟁을 숫자 게임으로 착각하는 순간 숫자 뒤에 생명이 사라진다는 뼈아픈 현실만 남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동맹의 우산만 믿지 않고 자력 방위를 다져왔습니다. 그 해법이 바로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비대칭 전쟁 교리로 대만을 삼키기 어려운 고슴도치로 만드는 발상입니다. 핵심은 소형, 기동성, 저비용, 고분산 무기입니다. 자폭 드론, 연안 배치 단거리 미사일, 심지어 어선 위장 플랫폼까지 동원됩니다. 목표는 초반 압승이 아니라 동맹이 개입할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대만은 병역 의무를 1년으로 늘리고 예비역을 2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수주간 단독 교전을 버틸 탄약을 비축했습니다. 2022년 대만 회복력 강화법에 따라 미국은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만의 험준한 산악 지형, 거친 해안선, 높은 도시화는 인민해방군의 전개와 보급을 지연시키는 지형적 억제력입니다. 섬의 고속도로 축은 제한적이고 보급로는 좁아 대규모 기갑 투사와 안정적 후방 구축이 어렵습니다. 지역 민병은 170만 명이 넘는 예비 전력으로 도시전에 합류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값싸고 오래 가는 것이 진짜 효율이라는 한국식 생활 철학이 국방에서도 통용되는 현장판입니다. 대만은 한때 미국식 대형 전력을 지향하며 항모, 중량급 전투기, 대형 장갑차 같은 체계를 좇았지만 중국의 정밀 장거리 타격 능력이 고정 표적을 원거리에서 제거할 수준으로 성장하자 이 모델은 빠르게 낡았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값싼 드론이 수백만 달러 탱크를 격파한 사례는 방향을 분명히 가리켰습니다. 고슴도치 전략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생존 선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지키는 이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확인입니다. 2075년 대만은 4년주기 국방평가 보고서에서 결연한 방어와 다층 억제를 천명하고 고슴도치 전략을 축으로 삼으며 본격적인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국방백서는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반영해 회복력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예비 전력과 사이버 방어를 포함해 사회 전체를 동원하고 국산 무기 생산도 밀어붙였습니다. 2024년 7월 40차 한광훈련은 전력 보존, 방공, 봉쇄 차단, 상륙 저지의 4단계로 나뉘어 실전성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워싱턴은 대만에 대한 접근을 바꿔 대형 플랫폼 판매보다 비대칭 전력 제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첫 대만 무기 거래는 330만 달러 규모로 발표되었고 며칠 뒤에는 첨단 지대공 미사일 판매가 71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으로 추가 승인됐습니다. 외교 전선에서는 2025년 11월 2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시진핑은 대만의 중국 복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그 시기에 중국이 중화민국이지 2949년에 성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답변은 중국의 심각성을 이해한다는 표현에 그쳤고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준수하며 베이징의 대만 주권 주장을 공식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베이징은 한일 전쟁기의 중국과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슬쩍 겹치려 하지만 역사는 미용 필터가 아닙니다. 중화민국은 1912년에 성립했고 1949년 대륙 철수 이후에도 대만 펑후 진먼 맞주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일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11월 24일의 미중 통화는 누가 먼저 걸었는지조차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먼저 연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일본을 과하게 몰아붙였지만 일본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강경히 응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위기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언했고 요나구니의 사정 50km에 3형식 방공 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과의 직선거리가 정확히 110km라는 점은 중국의 위협 전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수위자 중국의 선택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밀어붙이면 일본의 강경 노선만 굳어지고 물러서면 고양된 민족주의 정서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혀는 켜졌고 이제는 끝까지 연주하거나 끊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통화는 체면을 지키며 출구를 찾으려는 외교적 구원 요청으로 비쳤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내 총리와 통화해 미일 공조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도쿄 워싱턴 축이 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일본 내각은 당일 회의를 열어 대만 유사시의 현존 위기 인식이 정부 노선과 배치되지 않음을 재천명했고 정부 대변인은 중국의 왜곡을 단호히 반박하면서도 압력에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10년처럼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기도 어렵습니다. 베이징은 미국과 히토류 수출 관리 연장을 갱신한 상태이고 일본을 겨냥해 금지할 경우 역으로 첨단 기술 보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히토류 대중 의존도를 90%에서 58%로 낮췄고 미국과 호주, 베트남과의 협력은 물론 도요타와 파나소닉 같은 기업 주도로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술까지 진척시켰습니다. 외교의 장기는 팽팽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자라기보다 도쿄와 보폭을 맞춘 동반제에 가깝습니다. 베이징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시사썰전은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한 줄이 때론 판을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전쟁을 숫자로 세는 시대에 한국의 시청자들은 숫자 뒤의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착각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고 그래서 더 냉정하게 웃음을 곁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냉소는 약간, 현실인식은 가득, 그리고 억지 전쟁에는 단호한 노.